자, 둘레즈 얘기는 좀 그 정도 하고 이제 가타리 얘기를 따로 띄워서 한 두세 번 할까 합니다. 가타리라는 사람 물론 그 안투오디푸스나 밀플라토 천계공원은 둘레즈와 가타리가 같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타리의 생각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그 문체나 흐름들 그다음 그 박학다식 뭐 그런 건 사실 둘레즈의 영향이 되게 커요. 가타리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의사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위 소수자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이제 감옥도 가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 이 사람의 글은 어떻게 보면 뭐 역시 난삽하긴 하나 훨씬 더 읽기가 편안해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대안 어쩌라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가타리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빨리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책이 제가 보기엔 분자혁명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뭐 레볼루시옹 모라클레이라고 분자혁명이라는 말의 의미고 뭐 그 나머지도 몇 개 더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 가타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장 1장에 분자혁명과 계급투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좌파에서 계급투쟁이 아니고 이런 그런 안티오디푸스 같은 탈주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챕터예요. 그리고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이 왜 정신분석 같은 공부를 해? 라고 할 때 그 대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33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형태에서 욕망을 결여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와 인간주의로 경도됨으로써 그 본질을 잃고 말았다. 요거죠. 막시즘에 대한 비판이 뭐예요?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도 사실은 뭐 좀 잘 살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의 문제는 전혀 막시즘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관료주의라는 게 뭐예요? 노동조합도 이제 1968년 5월이 되면 프랑스에서 굉장히 관료화되죠. 세제 때니 무슨 이 프랑스의 양대 노조가 있는데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있듯이 거기도 무슨 뭐 지도부가 있고 뭐 굉장히 관료가 조직화가 돼 있어서 노동자 운동이라는 게 마치 그 부르주아들의 어떤 의회 운동하고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또 그 바로 밑에 문장. 반면 프로이트주의는 처음부터 계급투쟁과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의식적 욕망을 지배질서의 가족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의 수갑을 채운 채 숙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무의식적인 욕망과 관련된 초기의 발견을 왜곡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주의는 계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원래 그 프로이트 그 라이히인가 에릭 프롬도 그렇고 라이도 그렇고 그 1930년대에 그 국제 정신분석학계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막시즘 공산당에서 쫓겨나는구나. 공산당에서 라이히나 에릭 프롬 같은 책을 금수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시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이라는 건 부르주아의 학문이에요. 그건 노동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슨 라이히처럼 사회적인 욕망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또 우리 프로이드 선생의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정신분석학계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라이히가 그래서 그 프로이드 국제 정신분석학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히는 기본적으로 왜 사람이 또라이가 되는가 미치는 게 왜 가족관계만 자꾸 얘기하느냐. 근데 그거를 놓칠 수 없는 거죠. 프로이드 주의에서.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지금 요 분자혁명의 앞에 한 7, 80페이지들은 전부 다 이 인터뷰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35페이지입니다. 사회 구도에서 욕망이 생산한 것이 자동차나 주방기구와 같이 상업적으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실존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거 재밌는 거죠. 사랑행위나 구체적인 유토피아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어떤 행복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방기구나 자동차 같은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막스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노동자가 잘 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막스가 죽은 지 한 100년이 지나서 68년 혁명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욕망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욕망이 그런 정말 혁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혁명과 욕망, 그래서 45페이지 욕망 투쟁과 정치 분석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혁명적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계급 투쟁 수준에서 분명한 세력 관계와 대중의 현실적인 욕망 투여 간의 어긋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요거 중요하네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운동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다 돈 문제, 착취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어떤 노동 문제를 이 가타리가 지적하는 문제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도 그런 얘기, 욕망의 경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타리가 45페이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인, 부부, 가족, 학교, 활동가 집단, 광기, 감옥, 동성애 이런 것들이 욕망의 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무슨 학교, 이거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뭐 부부 생활, 그다음에 무슨 동성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슨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다뤄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노동운동을 하니까 지금 노동운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서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관료적 중앙집권제를 폐지하는 것. 이게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8년 5월에서 굉장히 노동자 운동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노동운동 자체가 관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위주의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한 10여 년 전인가 무슨 울산의 어떤 노동조합이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 있는 노동조합이 돈을 받고 노동자한테 돈을 받고 뭐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아주 일부겠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죠. 뭐 노동운동하는 놈들이 자신들을 부르주아 하는 짓을 똑같이 하거든. 돈 2천만 원, 3천 원 받고 취직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 간부가. 뭐 그런 거죠. 이게 일종의 그것도 노동운동의 관료하고 중앙집권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62페이지에 보면 욕망의 미시정치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 형태의 혁명이 있다는 건데 62페이지 하나는 개인 문제 및 사회 문제 모두에 관련된 미시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동일한 영역 개인, 가족, 당의 문제, 국가 문제에 관련된 거시정치다. 그러니까 개인 문제, 개인의 어떤 욕망 문제, 나도 잘 살고 싶어, 좋은 옷도 짓고 싶어, 애들 학교 잘 보내고 싶어 이런 문제들도 노동자들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무슨 국가의 착취, 무슨 당의 무슨 부르주아화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노동운동이 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걸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나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파시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이 70페이지에서는 전체주의 기계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지닌 하위 인간적인 기계적 조립 72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파시즘 그러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체제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라이를 얘기해보면 독일의 히틀러 체제를 파시즘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가타리는 뭐냐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미시 파시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어떤 파시즘의 어떤 특징이고 그런 미시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뭐냐면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욕망을. 그러니까 파시즘의 연속성 74페이지 파시즘의 연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늘 우리가 어떤 욕망을 사회적인 배치에서 길들이고 그것을 막 경쟁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 그게 파시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파시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히틀러가 아니고 뭐 다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부 독재가 물러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파시즘적인 체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76페이지에는 스탈린주의적인 기계, 그러니까 파시즘적인 기계, 스탈린주의적인 기계, 그 다음 자본주의, 현대 문명의 자본주의적인 기계 그런데 다 파시즘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77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의 욕망을 하나의 지도자, 민족, 인종으로 재영토함으로써 파국의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증오했던 현실을 파괴했다. 지배적인 가치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남성적 활력, 피, 생활공간, 죽음이 대중에게 들어섰다. 그리고 파시즘의 내생적인 부정직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극했고 그 집단 히스테리 및 정신 박약을 완전히 영국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중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가치로 향하게 했다. 뭐 남성적 활력, 피생활 공간, 죽음. 그 뭐야? 남자답게 뭐 활력 있게 돈 벌어야 돼. 생활 공간, 뭐 아파트도 사고 뭐 그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8쪽에 보면 자본주의적인 전체주의 기계란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파세신과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전체주의 기계들은 노동자의 욕망 에너지를 모두 동원하여 또한 그것을 분할하고 특수하며 분자화하려고 한다. 이 기계들은 노동자 대열, 그들의 가족, 결혼, 아이들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들의 주체성과 세계관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얘기하는 구별짓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부르주아 할 때 구별짓기에서 왜 하층 계급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필요 취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 상층 자본가들 지배 계급의 어떤 취향을 이렇게 어떤 그 표준적인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하층 계급임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인 배치와 관련돼 있고 그것이 욕망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여기서 끊고 갑시다.